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식민지의 종속 이런 걸 했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제국주의의 주도권, 그죠? 제국주의의 주도권이 어떻게 생성 소멸되는가 이거를 하는 겁니다. 제국주의의 주도권. 그래서 이거를 세계체제의 측면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종속이론 대표적인 사람이 아민이라 그랬죠? 아민. 예. 근데 이 종속이론을 공부하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월러스틴, 그죠? 월러스틴이 이제 미국으로 가면서 이 종속이론 식민지 체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16세기죠? 16세기부터 장기적인 자본주의 세계 체제, 그죠? 세계 체제를 연구했어요. 역시 종속이론에서 일탈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아리기는 이러한 세계 체제에서 주도권, 그죠? 제국주의 주도권, 패권, 헤게모니, 이 주도권이 패권의 생성, 그죠? 생성과 소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러스타인과 아리기는 둘 다 종속이론, 막스주의 종속이론을 시작했지만 미국에 가서 미국의 연구재단이죠. 주로 대학과 기업의 돈을 받으면서 제3세계라는 어떤 반자본주의 투쟁의 관점을 버리고 오히려 제국주의 주도권, 주로 이제 미국의 주도권이 중국의 주도권으로 넘어갈 것이냐 안 넘어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약간 개량주의로 빠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줄친 거를 함계남 동지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겁니다. 15세기 이탈리아에서 제노바의 자본주의 가두제가 상품에서 은행업으로 전환하였다. 18세기 중엽 네덜란드가 상업에서 철수하여 은행가가 됐다. 영국의 경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산업혁명이 과속도를 이루면서 화폐 자본의 과잉 공급 상태가 발생했다. 실물 팽창에서 금융 팽창으로 전환될 때 징후는 경쟁 심화, 종속 그룹의 재분배 요구 증가, 실물 팽창의 이윤을 해외 금융시장에 축적하는 것이다. 금융 팽창의 시기에 금융자본가가 수익을 얻은 부분은 첫째, 실물 경제를 통한 수익이 아니라 자본가 내의 제로셈 게임과 같은 수입 재분배 투쟁이다. 이는 MM-로 표현할 수 있다. 둘째, 금융자본은 계급 간의 부와 소득을 재분배하는 힘이 있는데 이러한 힘이 전체 자본가에게 유리하도록 작용하고 금융자본도 역시 자본가로서 그 수익을 일부 얻는 것이다. 셋째, 좀 더 수익이 나는 생산과 교환으로 금융자본을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얻는다. 네, 그래서 패권이 첫 번째는 이탈리아의 상업도시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상업도시. 그래서 상품을 교환했죠. 상업이죠. 상업으로 했다가 은행으로 전환했다는 겁니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네덜란드죠. 네덜란드. 이 제노바 이탈리아는 스페인의 협력을 받았는데 이 네덜란드가 스페인을 전쟁에서 이겨요. 그래서 네덜란드한테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는 다시 영국이 네덜란드와 전쟁에서 이기죠. 스페인도 물리치고 그래서 산업혁명이 되면서 산업을 장악했다가 이제 돈을 벌어서 자본을 축적해가지고 화폐 과잉 상태, 그래서 금융자본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물이 팽창의 한계가 오면 금융 팽창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 간의 경쟁이 심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물 팽창의 이윤을 축적하고 이것이 해외 시장에 다시 축적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금융 팽창은 이 산업과 분리된다 이런 겁니다. 지금 달러 경제가 그러죠. 달러 경제. 달러 경제가 미국의 산업과 유리됐다. 그죠? 미국의 산업이 망했는데 달러 경제로 금융으로 잘 먹고 잘 사잖아요.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이 발전했다가 이것이 한계에 도달하면 바로 이제 자본이죠. 자본 축적이 되고 바로 이제 금융 경제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밑에 내려야지 잘 보이겠네. 이거는 오준우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어디서? 자본의 수익성 하락을. 자본의 수익성 하락을 금융적으로 돌파하려는 시도가 금융위기 가능성을 높이고 그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금융 혁신이 출현하면서 다시 금융위기 가능성과 심도를 더 크게 만드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실물 팽창에서 금융 팽창으로 전환하는 시기, 수익성이 급증하는 벨 에포크가 온다. 하지만 벨 에포크는 실물 팽창이 고조기보다 단기간이다. 체계 전체에 걸친 금융 팽창은 상호 보완적인 두 가지 경향, 즉 자본이 과잉 축적과 유동 자본을 얻으려는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의 결과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변동을 야기하는 과잉 축적의 위기는 또한 위기를 해결하는 더욱 강력한 정부와 사업가들을 출현시킨다. 18세기 서구 열강,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은 식민지 개척과 노예무역 등을 위해 경쟁적으로 바닷길을 개척하고 각종 특허 주식회사, 동인도 회사를 설립했다. 이는 곧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이 격화를 증명한다. 네, 제국주의 패권을 설명해서 미국이 가장 우리한테 쉬우니까 미국 예를 들어볼게요. 자, 미국 양차 대전이죠. 양차 대전을 통해 그때 실물 경제가 팽창했죠. 세계의 공장이었어요. 실물 경제 팽창. 그죠? 언제까지? 1970년까지. 그죠? 1970년까지. 70년. 근데 그 이후 어때요? 자동차. 그죠? 자동차가 독일, 일본, 한국 등에 넘어가죠. 그러면서 공장 산업. 그죠? 공장 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고임금 때문이죠. 경제가 발전하면서 국민소득이 오르가니까 임금이 높아지잖아요. 고임금으로 경쟁력 상실. 되는 거.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어때요? 달러 경제로 세계 금융을 지배하는 거예요. 세계 금융을 지배.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물 경제가 팽창해서 경쟁력이 상실해서 자본의 이윤율이 저하면 금융경제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융경제로 넘어가서 세계 금융을 지배하죠, 미국이. 언제까지? 최근까지. 그죠? 그래서, 세계 금융을 이때 호시절이라는 거예요, 이때 호시절. 잘 나간다, 이거예요. 이거, 벨 포크가 프랑스예요. 벨은 아름다운 이런 뜻이고 에포크는 시기예요. 아름다운 시기고 황금 시기 이런 뜻이에요. 황금 시기. 호시절. 황금 시기. 그래서 미국이 바로 이제 황금 시기를 거치다가 이제 금융 패권이 위기가 오죠. 달러 체제. 그죠? 달러 체제의 위기가 오는 거죠. 쌍둥이 적자라 그러죠. 여러분 쌍둥이 적자.
쌍둥이 적자라는 건 실물과, 자, 실물에서는 수출이죠. 수출. 그죠? 무역 적자. 이거 말하고, 그 다음에 국가 예산 재정 적자.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달러 체제가 위기에 오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바로 이런 미국이 실물 경제 팽창, 실물 경제의 한계, 그 다음에 금융 경제의 위기 이렇게 해처럼 똑같이 우리가 방금 한 네덜란드, 그죠? 영국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러한 제국주의가 서로 경쟁을 했다는 거죠. 즉 제국주의 시대의 경쟁에서 중요한 게 동인도 회사. 여러분은 동인도 회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국만 알고 있죠. 근데 영국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어요. 동인도 회사 지금의 인도, 그죠? 인도를 식민지 하려는, 그죠? 식민지 기업이에요. 식민지를 지배하는 기업. 그래서 제국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식회사, 특허 주식회사, 식민지를 지배하려는 각종 특허를 만들어 서로 경쟁했죠. 이 경쟁에서 여러 동인도 회사 중에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승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교에서 영국 동인도 회사만 배운 건데, 프랑스 동인도 회사,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동인도 회사 세 개 다 있었지만 영국이 이렇게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이창률 동지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본은 자신을 국가와 동일시할 때 더 안전하고 팽창적이다. 자본 축적 과정이 한계에 이를 때마다 풍성한 잉여 자본을 통제하는 국가가 앞선 국면보다 거대한 규모로 새로운 자본주의 팽창 국면을 획득했다. 이러한 국면은 자본 간 경쟁과 국가 간 군사 간 경쟁으로 치닫는다. 이처럼 경쟁과 갈등이 기존 구조의 규제 능력 이상으로 고조되면 새 구조가 그 틈새로 출현하여 지배적인 힘의 질서를 한층 더 불안하게 만든다. 또한 국가 간, 기업 간 경쟁과 사회 갈등의 범위를 고조시키고 지배적인 구조보다 더 높은 안정과 수익을 약속하는 신흥 구조에 자본을 재할당함으로써 도전 세력을 강화한다. 따라서 쇠퇴하는 패권국은 항상 새로워지는 힘으로 앞으로 나가는 세력을 억제해야 하는 시시포스의 과제에 직면한다. 작은 동요조차도 이미 위태로운 기존 구조의 안정성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해치고 있는 세력 쪽으로 균형을 기울여 체계 조직의 붕괴를 촉발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자본이, 그죠? 자본이 위기에 처하면 누가 구원자로 나타난다? 국가가, 그죠? 국가가 구원자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국가 독점 자본주의죠? 국가가 독점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마찬가지로 식민지 시대요. 식민지 시대에 첫 번째로 원거리 무역, 그죠? 원거리 무역을 할 때 어때요? 이걸 보호해줘야 되겠죠? 원거리 상선을 보호해주는 해군. 그죠? 이렇게 군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 식민지에서 장사를 하죠? 장사를 하거나 농장을 하는데 여기 식민지 미국 인디언이라든가 이런 식민지 민중이 저항을 하겠죠? 저항. 이거를 억압하는 식민지 도구가 필요하겠죠. 통치도구. 식민지 통치기구. 그래서 이러한 자본의 착취를 구원해주는, 보호해주는
국가가 나타. 그래서 자본은 항상 국가와 동일시할 때 국가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거죠. 우리 봐봐요. 우리 보면 뭐 신자유주의 다 미국 그죠? 신자유주의 미국 그죠? 이러한 국가 그죠? 혹은 국제기구를 상대로 해서 시장 개방 압박을 하잖아요. 시장 개방 압박.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가 통상 압박하고 있죠. 통상 압박, 관세 정책. 다 이런 게 자본의 이익을 대변을, 즉 국가가 자본과 일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 축적이 어려울 때마다 국가가 나선다는 거고, 당연하니 그러면은 다른 자 여러 나라의 자본을 보호하는, 그죠? 보호하는 여러 나라의 군대죠? 군대가 충돌하겠죠. 각각 자기 나라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가 간의 충돌, 제국주의 전쟁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나가다가 이제 제국주의가 약해지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 영국, 그죠? 영국이 잘 나갔죠. 이제 영국이 쇠약해지죠? 쇠약해지 그 틈새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미국이 나오죠. 어떻게? 미국 독립전쟁. 그죠? 독립전쟁.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기존의 질서가 약해지고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고 새로운 질서는 어때요? 또다시 또 쇠퇴해진다는 거죠. 그런 과정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게 시시푸스야. 시시가 아닌데 시스푸스 같은데? 시스푸스 같은가? 시스푸스. G. 예? CG. 시지포스? 시지포스. 자, 시지포스가 뭔 줄 알죠? 그리스 로마 시에 나오는 건데, 뭐예요? 언덕으로, 그죠? 언덕 끝으로, 그죠? 무거운 돌을 밀고 가면 어때요? 그 끝에서 벼랑으로 떨어지죠? 언덕 끝에서. 언덕 끝 벼랑. 그죠? 벼랑에서 떨어지면 어때요?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반복한다는 거죠. 다시 반복. 이걸 시지푸스. 무슨 말이에요? 이거 가라는 제국이 있다가 이 제국이 쇠퇴하면 나라는 제국이 나타나고 또 다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처음에 자본주의 16세기에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상업도시죠. 이게 첫 번째였고, 그죠? 이게 망하니까 네덜란드 전쟁에서 통하죠. 네덜란드. 또 네덜란드는 영국에 망하죠. 영국은 미국. 이랬죠. 그래서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양교서 동지는 못 읽는 것 같고 다시 함계남 동지로 돌아와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패권은 자본은 여기죠? 예. 패권은 강제력뿐만 아니라 그람시가 주장한 동의를 통한 권위까지 포함한다. 패권의 흥망성쇠를 구패권의 위기와 신패권의 발생이 겹쳐지는 시기를 중심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패권 교체의 동력을 금융 팽창으로 파악할 수 있다. 브로델에 따르면 자본이 상업과 생산에서 철수하면서 금융 자본이 되는 것, 즉 금융 팽창은 패권의 절정과 교체의 일반적인 반복 형상이다. 아리기는 한 패권 국가가 다른 패권 국가에 의해 교체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패권 이전은 세계적 규모의 자본 축적 과정을 주도하는 주체와 이 과정이 자리 잡은 정치 경제 구조가 모두 변화하는 시기이다. 지금까지 패권 이전의 기본 패턴을 정형화한다. 네덜란드, 영국, 미국의 3번의 패권의
위기 모두에서 새 과정은 현대 세계 체계의 자본주의적 성격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되는 세계 전체에 걸친 금융 팽창과 결합되어 있다. 맞아요? 맞아. 이제 그다음 패권의 위기가 처했을 때. 패권의 위기에 처했을 때 1. 국가 간, 기업 간 경쟁 격화, 사회 갈등의 고조, 그 틈새에 새로운 힘의 질서가 출현한다. 네. 그래서 패권은 당연히 군사력이죠. 미국의 군사력이 최고죠. 근데 이 군사력뿐만 아니라 자발적 복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추종한다는 거예요. 추종. 우리 미국을 추종하죠? 헐리우드 영화. 우리 아름다운 남성과 여성을 그리려면 백인 금발 그리잖아요. 그죠? 헐리우드 영화. 미국 문화를 추종하죠? 그리고 어때? 미국의 기독교. 그죠? 미국의 기독교. 장난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 우파, 구구파, 옛날 제한군인에 다 없어. 그런 사람들 데모에 안 나와요. 다 미국 기독교. 왜? 친미 세력. 그죠? 그래서 반중, 반공. 다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은 가만 놔둬도 미국을 추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자발적 복종이에요. 권유. 그람시가 주장한 이러한 권위라고.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 미국식 민주주의. 그죠? 대통령제. 똑같잖아. 미국식 민주주의. 그죠? 우리는 정치체제가 미국식이 최고인 줄 알잖아요. 그죠? 미국식이 아닌 다른 정치체제는 우리가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식 자본주의 정치체제. 이게 이제 그래서 패권은 무력뿐만 아니라 이런 자발적 권위를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기는 계속해서 말하지만 무슨 식민지가 해방되는 뭐 그런 게 관심 없고 어떤 나라의 패권이 어떻게 행성되고 어떻게 교체되냐. 그래서 패권의 교체 과정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교체되냐. 그래서 실물 팽창이 더 이상 한계에 도달하고 금융 팽창이 일어나서 금융 팽창이 쇠퇴하면, 그죠? 이게 교체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어떤 나라가 봅시다. 그럼 어떻게 쉽게 해야 되겠네. 예. 영국의 금융 팽창이 한계에 도달하면 미국의 실물 팽창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패권 국가가 된다는 거야. 새로운 패권 국가. 그러다가 미국의 금융 팽창이 한계에 도달하면 새로운 패권 국가가 나타나겠죠? 아리기는 근데 이 새로운 패권을 가져갈 수 있는 국가를 중국이라고 봐요. 그죠? 중국의 실물 팽창이 지금 장난 아니죠? 이런 식의, 이렇게. 그래서 어떤 나라가 금융 팽창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 실물 팽창이 시작되면서 패권이 교체된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네바, 이탈리아 상업도시, 네덜란드, 영국, 미국, 중국 통해서 사례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되면서 자본주의 체제 내에 구패권과 신패권의 교체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리기는 그 패권의 교체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탈리아 상업 도시와 스페인의 결합으로 인한 패권의 시기, 그죠? 이 시기죠. 이 시기가 한 200여 년은 됐을 거예요. 200여 년. 그죠? 이런 식으로 된다면. 네덜란드와 영국이 100년이라면
그죠? 100년이라면 미국은 뭐 더 짧아진다는 거죠. 미국의 패권 2차 대전이 끝나고 났으니까 1945년에 완전히 패권을 장악했죠. 얼마나 갈랐는지 모르겠네. 아직도 미국의 패권이 있어서 점점 짧아진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패권이 가장 단기일 거다 주장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패권이 언제까지 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를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되는지 그 작동 원리를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좀 빨리빨리 보겠어요. 그 과정의 논리만 보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는 우리 그 오준희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국가가 자본가들의 위원회라는 자본주의 국가의 기원을 이베리아 정치 권력과 제노바 금융 권력이 결합해서 찾을 수 있다. 피렌체, 밀라노, 베네치아 역시 자본주의 국가의 진정한 원형이다. 상인 자본과 과두제가 국가 권력을 견고하게 쥐고 있었다. 지중해의 이윤 높은 사업에서 베네치아에게 밀려난 제노바의 자본가들은 이베리아 반도국들에 후원하기 시작했다. 베네치아는 몰락의 시기에 거액을 네덜란드에 대부해 주었다. 이러한 관계는 네덜란드와 영국, 그리고 영국과 미국 사이에서도 볼 수 있다. 제노바는 1380년 키오지아 해전에서 베네치아에게 패배하면서 지중해 무역이 우위를 상실했다. 오스만 제국에게 제노바의 해양 거점들이 정복당했다. 무역이 어려워지자 금융업이 발달했다. 14세기 말 제노바 거대 상인들과 은행가들은 바르셀로나의 사적 은행들이 붕괴하자 이베리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가가 되었다. 15세기에 이베리아 통치자들과 제노바 은행가들은 연합했다. 당시 제노바 은행가들은 잉여 자본과 잉여 인력을 투자할 공간을 이베리아의 신대륙 식민지에서 얻을 수 있었다. 제노바 은행가들은 식민지에서 얻은 은에 대한 독점권을 얻었으며 은을 금과 한화음과 교환함으로써 유럽이 금융에